drink up and let's get it started. Come on. Come on! Keep your head down, run this way. Go! Go! Everybody go! I don't know where to go! Oh my Go, go, run over there! Oh, my baby, I didn't shoot my baby. One 692 means we got shots fired. 415 ASF. Route 91 sounded like an automatic firearm. Somebody else do the call! Somebody else do the call! 빨간 점 보이시죠? 예. 저 빨간 점들이 의미하는 게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숫자입니다. 그럼 7개월이지. 그렇죠. 7개월 만에 보종? 미국의 총기 사건을 추적하는 한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요, 2만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올해 7월까지 약 380건 이렇게 위험하고 피해 규모도 큰 총기 사건 사고를 매일 마주하면서도 미국은 왜 총을 버리지 못할까요? 공포로 물들였던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미국에서 1년 중 가장 큰 축제로 여겨지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온 가족이 공원으로 나와서 퍼레이드를 구경하고 있는데요. 퍼레이드의 힘찬 행렬이 계속되고, 그런데 음악 소리 사이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공원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한 겁니다. 무차별 사격이요? 겁에 질린 사람들은 일단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대피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싼 어머니 모습 보이시죠? 와, 아유, 어떻게. 축제의 날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날 참사로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중에는 8살의 어린아이도 있었는데요. 가슴에 총을 맞은 이 아이는 나흘 만에 의식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인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어디야? 사격범의 발사 지점은 바로 한 건물의 옥상이었습니다. 화재 탈출용 비상 사다리로 올라가서 축제 방문객들을 향해서 무려 70여 발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Exited the roof, he dropped his rifle, and he blended in with the crowd, and he escaped. 범인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쏜 총에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유유히 빠져나간 겁니다.
심지어 들키지 않으려고 여장까지 했다는 거죠. 그의 정체는 22살의 남성 로버트 크리모 3세.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인 오후 6시 경찰은 그를 결국 체포했습니다. 범인을 체포하고 그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과거 크리모가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끔찍한 참사로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2달 전 미국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건이 발생한 곳은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 한 학생이 복도에서 뭔가를 발견하죠? 학생은 뭘 본 걸까요? 어머! 낯선 남성이 유리창을 박살내면서 교실로 들어가서 총을 난사합니다. 그는 총으로 무장한 채 학교에 몰래 침입했고 불과 몇 분 사이 100발이 넘는 총성이 복도에 울려 퍼진 겁니다. Is there anybody inside of the building? Tyler is advising he is in the room full of victims. Full of victims at this moment. 8 to 9 children. Oh, shots fired!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교실로 접근하지만 구조해야 될 아이들이 안에 있지만 경찰이 진입을 망설였습니다. 이날 투입된 경찰만 376명. 하지만 한 명의 총격범을 제압하지 못해서 아이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Go, go, run over there! 그러니까 답답한 게 376명이 출동할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그런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죠. 손 소독을 하는 여유로움까지 보입니다. 아, 무슨 깨끗한 총 쏠라는 거야? 경찰은 무려 77분 동안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지체했고요. 범인이 교실에 난입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난 후에야 그를 사살했습니다. 총격범의 정체는 18살 남성 살바도르 라모스. 그는 총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인 18살이 되자마자 소총 2정과 총알 375발을 구매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자신의 할머니에게 먼저 총을 쐈고요. 메신저를 통해서 학교에 총을 쏘겠다는 예고 글까지 남긴 뒤에 총을 꺼내 들고 학교로 향한 다음에 열려있는 문으로 몰래 들어갔던 거죠. 결국 이날 사건으로 교사 2명과 초등학생 19명이 희생됐습니다. 꿈을 키워야 하는 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 Oh, my baby. I didn't shoot my baby. 끊이지 않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아픔과 상처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총기 난사 사건을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심지어 미국인 사망 원인 1위가 60년 동안 교통사고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총기 사고로 바뀌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고, 그중에서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최악. 몇 분? 자, 그래프에서 집계된 수치는 바로 사망자 수인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건, 바로 2017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국 역사상 총기 난사로 인한 가장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망자만 58명, 그리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날도 콘서트장에서는 공연이 펼쳐졌고요. 관객들도 한껏 음악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공연을 하던 가수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자 관광객들은 그제서야 총소리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Like, why are the people laying on the ground? That's just a firework. I know, but why would you do that? 정말 폭죽 소리랑 구별이 잘 안 되네요. 총알이 어디에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채 관객들은 죽기 살기로 도망칩니다. I don't know where to go! Oh my god! Keep your head down. Run this way. Go. Go. Everybody go. 공연장은 순식간에 도망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I see. We have multiple 415A breaks. Give me a surge. I think it's tight enough. Oh, it's a shot here. No, it's not. We got that one in the You got an upper rib cage. 16910 means we got shots fired. 415 ASF. Route 291 sounded like an automatic firearm. 모두가 흥겹던 축제의 공간은 어느새 생사를 오가는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총이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We have an active shooter. We have an active shooter inside the fairground. 910 means he's coming from upstairs in the Mandalay Bay. Upstairs in Mandalay Bay, halfway up. I see the shots coming from Mandalay Bay. 아니 왜? 무수한 총알들이 날아온 곳은 바로 이곳. 다름 아닌 라스베가스의 특급 카지노 호텔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니, 축제 보러 갔다가 무슨 일이야 저게? 이 방금 보셨던 공연장은 2014년부터 매년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된 곳이거든요. 사건이 벌어진 2017년에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축제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축제를 고른 거죠. 범인이 있던 객실에서 발견된 무기가 총 24정에 이르는 총기였다고 합니다. 24정이요? 그 정도로 무슨 뭐 탄약고 수준으로 방을 꾸밀 동안 호텔에서 몰랐나? 범인이 총기를 반입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9천억 원대의 배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범인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총격을 계획할 동안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이것은 범인의 정체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범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혼자서 그 많은 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천여 발의 총을 혼자 쏜 거죠. 그럼 어떻게 혼자서 이런 끔찍한 살상을 벌일 수 있었던 건지 또 그 정체는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범인은 치밀했습니다. 범행을 위해서 일부러 야외 공연장 인근의 호텔을 선택한 거죠. 그는 사건 6일 전부터 이 카지노 호텔에 묵었는데요. 실제로 호텔 CCTV 곳곳에서 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많은 양의 짐을 가지고 내리죠. 그리고 카운터에서 자연스럽게 체크인도 하고요. 자신의 짐을 옮겨주는 벨보이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게 다 총이었다. 호텔 곳곳을 다니면서 카지노에서 게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범인의 정체는 64세 남성 스티븐 패덕이었습니다. 아니, 총격 전에 호텔 서비스를 다 누리고 다니는 게 어이가 없는데요, 진짜. 왜 저렇게 여유로워? 그러니까요. 호텔 CCTV에 포착된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태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는 사건 6일 전인 9월 25일부터 이 호텔에 머물면서 가끔씩 외출을 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는 외출할 때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가 난사할 곳에 장소를 가봤을 것 같아. 범인이 간 곳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왜 집으로 갔을까요? 집? 그가 향한 곳은 호텔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 아, 저기 진짜 외딴 데인데. 보이시나요? 바로 저기가 총격범 패덕의 집입니다. 범인은 집에서 커다란 가방을 잔뜩 챙겨 나와서 차에 싣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하시겠죠? 그렇게 패덕은 몇 번이고 집에서 실어온 짐을 객실로 옮겼습니다. 짐이 많을 땐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말이죠. 저럴 때만 잡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가방을 옮기는 모습 CCTV에도 여러 번 포착이 됐습니다. 이 호텔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아무도 패덕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공연 마지막 날 며칠간 차곡차곡 옮겼던 총기로 무차별 난사를 가한 겁니다. 공연 도중에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이 관광객들은 속수무책이었죠. 경찰도 즉시 투입이 됐고 총격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찾아냈는데요. We know where it's at. The 32nd floor, room 135. Everyone else off the radio. I'm with Metro right now. Oh my God. 790 arrived. I'm going to form a strike team. Mandalay Bay and the Boulevard. I need 5 officers on me. Sit on the suspect's door. I need everybody in that hallway to be aware of it and get back. We need to pop this and see if we get any type of response from this guy.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패덕의 객실에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Check under the bed. Nothing. I'm covered. Watch these closets. Watch your back. 하지만 범인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죠. 그리고 객실 내부의 모습,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 온통 총이 가득했던 거죠. 어마어마하죠? 며칠 동안 범인이 오가면서 옮긴 총기 24정이 바로 발견된 겁니다. 왜 범인 방에 들어갔는데 1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아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총을 쏴댔다고 했잖아요. 경찰은 한 명이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패덕이 총격을 처음 가한 것이 10시 5분부터 15분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됐죠. 그리고 경찰이 패덕의 방에 들어간 게 오후 11시 2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패덕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였죠. FBI 보고서에 따르면 이 패덕은 나이가 들면서 자극을 참지 못했고 자살 욕구 그리고 대량 살상자 공격을 통해서 악명을 얻고자 했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FBI가 분석을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게 대부분 이런 일 있으면 증오범죄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기를 찾기 힘든 것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 종료됐지만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패덕은 저 많은 총을 어떻게 구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단 10분 동안 1000발이 넘는 총을 혼자 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패덕의 집에서도 총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 패덕은 총 47개의 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해 동안에 30개가 넘는 총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총을 소유해도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총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왜?
그리고 모든 거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로선 이해가 안 가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패덕이 10분 만에 1000발 쏜 거 기억하시죠? 이게 혼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혼자서. 이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범프스톡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됐던 게 바로 이 범프스톡인데요. 사격할 때 반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분당 800발까지 연사가 가능한 장치입니다. 그럼 원래 속도 그리고 범프 스톡을 사용할 때의 속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을 걸고 있으면 되는구나. 사건 당시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총소리가 너무 빠르죠? 7초 동안 무려 80번의 총성이 울려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1초에 10번 넘게 발산된 거죠. 이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범프스톡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 당시 범프스톡은 이 총기 상점 물론이고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위험한 거를 민간인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라락 되면은 한번 맞은 사람이 또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미국에서는 총을 판매할 때 살상력이 높은 연사 기능은 제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패덕이 장착했던 범프스톡은 당시 총기 부품으로 분류돼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편법이네요. 그렇죠. 법을 피해 다니는 거죠. 결국 패덕은 이 규제 밖에 있던 그런 범프스톡을 활용해서 혼자서도 분당 수백 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2017년 이 라스베가스 총기 참사 이후에 이 범프스톡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더 높아졌고요. 2019년 3월 26일자로 이 범프스톡은 민간 소유가 결국 금지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판매했던 것들은 수거를 했나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또 그 전에 소유한 사람들 안에서 암암리에 그럼 다 거래가 되지. 거래가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맹점이죠. 이 총기 규제의 허점을 노렸던 패덕의 범행은 미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분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날의 생존자 멜란슨 가족입니다. Hi, I'm Paige Melanson. Rosemary Melanson. I'm Stephanie Melanson. We were all enjoying the evening of October 1. So we all love Jason Aldean a whole lot. So all of a sudden you start hearing these popping noises. At first I thought it was fireworks. I looked up to the sky and then I didn't see any fireworks at all. And so I knew immediately it was gunfire. My mom and I were both shot within that first round. A stranger next to me asked me to look at my elbow because it was bleeding all the way down my arm, and I didn't even feel it. I got shot right here in the chest. It went all the way. Yeah, and it just came down like this and just basically blew everything out. Once I fell down, that was it. I mean, I basically woke up 2 months later. It broke 2 ribs. It punctured my lungs.
It blew out the junction where the esophagus meets the stomach, went through my stomach, took out a third of my liver, and went through my spleen. Everybody was, tearing down fences or jumping over their own walls or whatever to just get out. Keep your head down, run that way. Keep your head down, run this way. 아수라장이 된 공연장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도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릭 한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인 투어 가이드라고 있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여성 두 분이 뛰어오시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태워달라고 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머리에 총을 맞고 죽는 모습을 봤다고 손님들이 오케이 하고 하면서 이제 다 태우고 그 사람들을 안전한 데 데려다 주고 있었죠, 그날. 완전히 바뀌었네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담장이 높게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그 흔적이 사라졌지만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서는 절대 잊히지 않는 곳이 됐죠. 총기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고통은 더 오랜 시간 계속되겠죠. 미국 내의 총기 난사 사건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는 미국만이 가진 독특한 전염병과도 같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요. 학교 아니야? 에이, 학교? 맞습니다. 응? 바로 학교. 학교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교내에서 발생하는 총격, 이 피해자들이 결국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교내 총격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어디였을까요? 1966년 텍사스 대학교의 시계탑 전망대였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를 다니던 학생 찰스 휘트먼이었고요. 그는 시계탑 전망대에 유유히 총을 들고 올라가서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 난사를 벌인 겁니다. 약 90분 동안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최초의 교내 총기 사건이자 총기 난사 사건의 시발점이 된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기록돼 있습니다. 1999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컬럼바인 고등학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범인은 이 학교의 재학생이었던 에릭 해리스 그리고 딜런 클리볼드 이 두 사람, 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총을 겨누고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일각에서는 영웅처럼 묘사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총격범들 사이에서는 바이블처럼 여겨지면서 집단 총격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졌잖아요. 이 2007년도 있었던 그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사건,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교내 총기 난사 사건에는 그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재학생이 범인이라는 건 나이가 많지 않은 혹은 이제 갓 성인이 된 그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들 모두가 총을 손에 넣기 쉬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몇 살 때부터 총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이 각 주별로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칠해진 대부분의 주가 주 최소 연령이 18세.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7개 주에서만 장총에 대한 연령 제한이 21살로 규정이 돼 있고요. 1년에 이 총기 난사 사건들을 계속 보다 보면요.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개인이 총을 못 가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국 내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먼저 미국에는 총기 소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국민은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서까지 총기 소유를 보장해주는 그 이유가 또 궁금해지죠. 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당시 1760년대부터 영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엄청난 양의 그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미국인들이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스턴에서 큰 시위가 벌어지는데 유명한 사건입니다. 렉싱턴 전투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영국군과 이 시위대가 충돌을 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정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그러니까 민병대라는 걸 형성을 했던 그런 당시였는데요. 이 민병대가 결국 그러니까 영국군과 충돌을 하면서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약 8년여 기간 동안에 걸친 전투 끝에 미국이 독립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총을 들고 투쟁해서 이룬 것이 미국 독립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에게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 개인의 방어, 그다음에 뭐 사냥, 이런 수단, 이런 것들을 넘어서 영국의 압제에 대항해서 그들의 자유, 권리를 지키고 특히 독립을 이뤄낸 하나의 상징 같은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총에 대한 이런 생각이 헌법에까지 반영이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총의 이미지랑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총의 이미지가 정서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총기 허용과 규제를 두고 어느 정도로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건가요? 여론이 팽팽해요. 아, 찬반 여론이요? 네. 특히 그 도시와 외곽 지역의 입장이 또 다르고 또 중심가와 할렘가가 또 다르고 범죄가 발생했어요. 우리나라는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화하고 경찰이 바로 출동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나를 구해주기 전까지 내 스스로를 내가 방어해야 된다.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은 뭐다? 바로 총이다. 자, 2011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사라 맥켄리, 18살, 싱글맘이었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성 둘이 찾아와서 사라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뭐야? 이들이 막무가내로 집에 침입하려고 하자 위험을 느낀 사라,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911, what's the emergency? There's a guy at my door. I'm here by myself with my infant baby. This guy is up to no good. Can I please get a dispatcher out here immediately? So I've got 2 guns in my hand. Is it okay to shoot him if he comes in the store? Well, you have to do whatever you can do to protect yourself. I can't tell you that you can do that, but you do what you have to do to protect your baby. 결국 남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사라와 아이들을 위협하자 사라는 갖고 있던 총으로 남자를 쐈습니다. 총을 맞은 강도 1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공범은 놀라서 도망치다가 결국 자수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범죄를 저질러서 일행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이죠. 저 사람에게 말이죠. 반면에 사라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결국 인정받은 것이죠. 그리고 2016년 조지아주에서도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잠든 새벽 한 가정집에 총을 든 강도 3명이 침입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집에 살던 여성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이 여성은 가지고 있던 총으로 강도의 침입에 대응을 한 거죠. 총소리에 놀란 강도들 불이 나게 도망을 갔고요. 도주하던 강도 1명이 총을 맞고 사망했지만 이 여성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출동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 총을 사용해서라도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실제로 분명히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보다는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총은 아니었잖아요.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핵심이 되거든요. 올해 7월 17일 인디애나주의 한 쇼핑몰에서도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때 범인을 제압한 사람도 평범한 20대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총을 쏘는 범인을 보고 대응 사격을 한 거죠. 그래서 해당 그 지역 경찰서장은 이 시민을 영웅이라고 표현하면서 무기를 갖고 있어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자기 방어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은 사실상 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총을 가장 많이 살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일들, 조짐이 있거나 이럴 때? 외진 곳으로 이사 갈 때. 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총을 많이 사는 시기, 바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직후입니다. 끔찍한 총격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직후에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총기를 구입하는 게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실제로 2016년 6월에 그 플로리다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 이틀 뒤 약 4천 명이 이 총기 구매를 위해서 신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거는 평균 판매량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오히려 총기를 더 사들이고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총기 구매를 더 서두르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16년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발생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동요했는지 이번에는 플로리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때는 2016년 6월 12일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새벽으로 접어들 때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남성 한 명이 들어와서 입장권을 사더니 나간다. 무슨 일인지 다시 나갑니다. 총가지로. 잠시 후 다시 돌아온 남자 손에 무엇이가 있죠? 총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이 갓. My God. Everybody, whoa! Hey, over here! Let's go, let's go. Look. Running, everybody's running.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순식간에 쏟아지는 범인의 총알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결국 경찰 100여 명이 투입돼서 범인 진압에 나섰는데요. 그 사이 범인은 클럽 내부를 샅샅이 뒤지면서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아우, 왜 저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범인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곳 어디였을까요?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Are you the shooter? Or do you know where? I'm in the footing room with a whole bunch of people. And there was a lot of gunshots outside the footing room. 안 돼, 오지 마.
숨어있던 사람들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3시간) 넘게 피말리는 인질극이 계속됐고 특수기동대 스와트가 투입됩니다. 이들은 나이트클럽 벽을 폭발시켜서 구멍을 뚫은 다음 범인을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범인에게 잡혀 있었던 30여 명의 인질 모두 무사히 풀려났지만 이날 밤 4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 총기 난사 사건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인 셈인 거죠. 당시 클럽에는 약 300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총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음악 효과음 또는 폭죽 소리 정도로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총격인 걸 알아차렸지만은 울리는 음악 소리, 그다음에 어두운 조명 때문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이 총격범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된 겁니다.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Yeah, well, my name's Ray Rivera. I was the DJ on the patio. There was 3 sections to the Pulse. You had the main room, then you had a side room, which was called the Adonis Lounge, then you had the outside patio area with a bar and an area for everybody to hang out. That was my area. You know, it was just a normal thing. We just maybe thought the DJ in the main room was playing sound effects or something like that until, you know, me and a couple of bartenders that were outside saw everybody running. Did you hear the gunfire? Oh, yeah. After the gunshots came, you know, started, it just turned into, you know, complete just chaos. People running, trying to get out, you know, jumping over the fence. 그렇다면 순식간에 클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범인의 정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범인은 바로 29살의 남성 오마르 마틴. 그는 부인과 아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총을 구입하고 사격장에서 연습까지 하면서 범행을 철저히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12일 범인은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에도 범인 마틴에 관한 수상한 정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도 보스턴 마라톤 이 폭탄 테러 당시에 마틴이 테러범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FBI에서는 큰 연관성을 찾지 못해서 공식 테러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합법적으로 총기 면허를 소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일단 사건 발생 몇 달 전 이 거리에서 두 남성 커플이 키스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기관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또 사회에서 조금만 더 이 마틴을 관리하고 관찰을 조금만 잘 했더라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실질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30년 만에 미국에 찾아온 이 총기 규제의 변화, 앞으로 어떤 길로 나가게 될지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사실 우리 다크 투어리스트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